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법인 한국저영양개발협회 협회장 그리고 우리 비단강 사회기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1 주제로 발표할 내용은 우리 세종시가 어떻게 하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인 미래 수도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비단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단강을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세종시에 사는 시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또 그 물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핵심으로 갈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잠깐 볼게요. 한국에는 비가 100mm만 내려도 비를 감당할 수 있는 도시가 없다. 기후 전문가, 환경공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비가 쏟아질 때마다 서울에 그것도 매번 같은 곳에서 물난리가 나는 이유는 포장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은 원래 땅에 흡수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땅을 덮어버리면 땅이 물을 흡수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대부분의 물이 하수구로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땅의 넓이를 불투수 면적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땅의 5분의 1 이상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이고 당연하게도 불투수 면적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에 너무 넓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조사 당시 서울의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닙니다. 보시면 지난해였죠. 그리고 정저우라고 하는 도시는 저렇게 엄청난 흡수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저우는 중국이라고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이라고 그러면 세계 수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뉴욕 역시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8월의 모습이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서울시가 저렇게 정말로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시도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거의 2년에 한 번씩 도시가 침수되는 현상을 겪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올 수 있는 재난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뽑아왔습니다. 홍수, 태풍, 폭염, 가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도시 침수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 침수는 우리 전 국민의 92%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도시화가 되기 전에는 땅으로 충분한 물들이 스며들었고 스며들지 못한 물들이 흘러내렸지만 도시화가 되면서는 일시에 전부 다 저지대로 몰리게 되는데 하수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하수구에서 마치 분수가 터져나오듯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도시는 이렇게 악화장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불투수 면적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55%. 근데 이게 지금 10년 전, 2012년, 2013년에 조사한 자료거든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거고요. 자, 우리 세종시 역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세종시도 도시화가 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집중 호우를 계획을 해서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조합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해서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시 침수 실수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큰 문제다 보니까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있었고요. 환경부 장관께서 특단의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죠. 사실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이미 마련을 하고 있었어요. 자, 보시면 시가 지역의 경우는 불투수 면적이 상당히 높은데 아까 서울시는 전체 면적의 55%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가지 지역은 25%일 대로 맞추겠다.
그리고 비시가와 지역은 아예 부투수 면적이 없는 상태의 물순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 정책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제도들을 손봤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5년 전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왜 작년에 그런 피해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부가 해놨던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허가를 하게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시에 이렇게 막히지 않는 투수포장을 하겠다, 투수포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넣어놨었고요. 또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개발 행위를 할 때 예를 든다면 구도심의 경우는 100이라는 면적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녹지로 남겨둬야 된다. 생태 면적, 생태적 역할을 하는 면적으로 남겨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지침이었는데 이것을 고시로 바꿔줬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녹지를 남겨놓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런데 어차피 포장은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포장하는 면적을 정말 투수가 잘 돼서 5년, 10년이 지나도 물이 잘 투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투수 포장을 잘 한다면 그 포장 면적에 여기 보시면 20%에서 40%까지를 녹지와 같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만큼 중요한 물순환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를 바꿔놨는데 이런 제도들이 이 시행하는 건설사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시민들을 위한 환경 복지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조성된 투수 포장에 대해서 녹지를 인정해 줬는데 만약에 이 투수 포장이라는 것이 기능을 못해서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처럼 물을 그대로 토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건설사들한테만 이득을 줘버리고 실제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녹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게 되겠죠. 이게 상당히 오히려 안 좋은 잘못 시행한다면 역으로 불리한 그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태 면적은 우리가 우리 주변을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할 때 생태적인 가치를 갖는 그런 부분들을 생태 면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물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투수가 잘 되는 그런 포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혜택을 주기로 환경부가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 건설회사들은 자, 투수성 포장하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무조건 제일 싼 걸 써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제도가 오히려 우리들 시민들한테는 그 폐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을 그리고 또 생태 면적 유지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건설사들도 정말 투수능이 좋은 제품을 쓰겠다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짜 시험 성적서가 발급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보니까 이제 엉터리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고 제품은 그대로 싸고 형편없는 것들이 깔려져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보시는 것처럼 투수 블럭을 만드는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투수 블럭이 투수가 잘 되려면 저렇게 공급이 많아서 물이 잘 투수가 돼야 되는데요. 투수가 잘 되면 공급이 많으면 블럭이 또 잘 깨질 수도 있겠죠. 두 가지를 같이 만족을 해야 돼요. 투수가 잘 돼야 되고 잘 깨지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나라장터에 있는 저 제품을 올려놓고 실제 시험할 때는 하나는 투수가 잘 되는 거, 공급이 많은 거, 하나는 투수가 안 되지만 잘 안 깨지는 거. 이거를 각자 따로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하나의 성적처럼 꾸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야 이거는 분명히 그죠? 상당히 많은 건설사의 혜택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실제로 LH공사에 시공한 현장들을 시민들이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규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형편없는 아스팔트하고 별로 차이가 있지 않은 그런 포장들로 시공을 했고 그래서 재시공을 옆에 보시면 그림 보면 블럭이 잔뜩 쌓여있죠.
고발 행위가 이루어졌고 재시공을 하게 됐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 면접률이라는 제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1등급으로 아까 1초에 1mm 이상이 스며들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1등급이었는데 그런 것으로 설계가 돼서 30%의 면적을 시공한 면적의 30%를 녹지로 인정을 받았던 지역이죠. 그런 곳이 90군데 이상의 단지가 현재 발주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2등급이라고 해서 1초에 0.5mm에서 1mm 사이만큼 들어가는 그렇게 훌륭한 투수블럭을 깔겠다라고 한 것 역시 222개 현장이 이제 발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존처럼 엉터리 거짓말 친 그런 성적서가 발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제도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국토부에는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할 때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보면 자, 반드시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거는 보도라든지 보행자 전용도로라든지 보행자 우선도로라든지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장, 광장 뭐 이렇게 모든 포장을 하는 것은 반드시 빗물순환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또 자연재해 대책법이라고 하는 것에도 보면요, 자연재해 대책법에도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빗물 유출에 대한 저감 대책을 세우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거기에 맞춰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구조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제 법에는 충분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우수 유출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불투수 면적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불투수 면적을 우리 잘 스며드는 포장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1순위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여기는 불투수 포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주변에 이 빗물을 따로 침수할 수 있는 침수 칩구라든지 침수 또랑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저영향 개발을 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요,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상수도 요금이 얼마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비례해서. 왜냐하면 하수도를 많이 쓰면 하수도도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하수도가 왜 용량이 키워져야 되냐면 사람들이 쓰는 배출하는 오수의 양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불투수 면적을 만들므로 인해서 거기서 빗물이 유출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수도 용량이 자꾸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하수도 용량을 키운,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한 사람한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는 이렇게 불투수 면적을 제공한 사람한테 하수 요금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도 합당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민간인 스스로가 불투수 면적을 줄여나갈 수가 있겠죠.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지난해 국회 교류 심의하고 있는 그 법의 안건이기도 합니다. 자, 서울시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요, 서울시는 투소성 포장이라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소성은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 제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구청장은 2년마다 투수성 포장을 깔았으면 2년마다 투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유지관리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8m 이하 도로의 경우도 우리 이면도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대부분의 도로에는 다 투수 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의 같은 수준의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갔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지자체가 다 따라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 공문을 보내서 각 지자체가 경기도가 하고 있는 방향으로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정말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수 포장이라는 게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투수 블록을 까면 그 밑에
그 잡석실이라는 걸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잡석에 빈 공간을 통해서 빗물이 저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약 20cm의 잡석을 깐다 그러면 그거의 30%가 되어 있기 때문에 6cm만큼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제곱미터당 60리터, 0.06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빗물이 여기를 다 채워줘야만 흘러가겠죠. 그래서 우주유출 저감 기능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서울 남우산에 3만 톤짜리 조리조를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아주 큰 비가 왔을 때도 적어도 40분 이상의 빗물 유출 저감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대에 사는 분들이 적어도 황당하게 물에 침수돼서 참사를 당하거나 우리 포항의 경우도 지하수상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서울시는 이런 대책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6개의 대신도 우리 도시 밑에 아주 커다란 터널을 만들어서 여기에 빗물을 저장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1조 7천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7조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하고 우리가 투수 포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서울시가 환경부의 목표대로 물투수 면적을 25%로 한정한다라고 하면 서울시 전체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고요. 그중 55%가 물투수 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33.7제곱미터가 물투수 면적인데 이 중에 25%를 뺀 나머지 181.5제곱킬로미터를 투수포장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제곱미터에서 0.06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1080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1080만 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0만 톤이 가로 100m, 세로 100m, 깊이 10m가 10만 톤 정도 돼요. 자, 우리가 2017년에요. 서울에 신월동 대신도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때 32만 톤짜리 대신도를 만들기 위해서 1,390억 원을 썼고요. 그러면 1만 톤당 43.4억이 들어간다고 환산해보면 1,080만 톤의 조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4조 6,900억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대신도라고 하는 건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저지대가 침수될 때 응급하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하에 들어와 있는 물은 비가 그치면 바로 펌핑해서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다음 비가 올 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빗물은 우수과도를 따로 한 게 아니라 우수과도와 같이 들어가면 물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일본의 경우는 이 물을 오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해서 다시 버리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자,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정말 쓸데없는 물이 되는 거죠. 지하 침수만, 도시 침수만을 막기 위해서 쓴 거였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 도시에 수소 포장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앞에서 보셨던 저런 능력 말고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라든지 열섬 효과, 열대야 현상을 막아서 에너지 탄소 저감을 할 수가 있고요. 도시의 여러 가지 수질 오염 물질이라든지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많은 기능들을 더불어 수행할 수 있는데 이건 비가 오면 여기 떨어져 있는 여기 저장되어 있는 물은 스며 들어가죠. 가만히 놔도 스며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하수가 소멸되는 거고 또 증발되면서 도시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죠. 이 물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물, 즉 자원이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아까 대신도하고는 정말 다른 차원의 저장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창원시 우리가 이웃을 보니까 창원시의 경우는요 도시 심의를 할 때 상태 면적률을 법으로 하게 된 것까지는 의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상태 면적률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과감하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용적률 5%를 더 준다고 하면 1만 평을 할 때 30평짜리 아파트 15개를 더 분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 보면 그럼 당연히 건설회사는 엄청나게 이득이겠죠. 자, 이렇게 이 제도를 제대로만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투수 포장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준다면 어마어마한 기능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외에도요, 우리 광주광역시를 보니까 사전 협의 제도라는 걸 통해서 작은 환경영향 평가는 보통 큰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1000제곱미터의 작은 개발을 할 때에도 반드시 우수유출 저감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좀 더 세분해서 아주 더 작은 또 8m 이하 도로를 할 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종시의 사전 협의 제도가 유사하게 있긴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다른 걸 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거의 적용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실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스마트 그린, 도시가 물순환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저지대가 침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저 수습포장에 있다라고 했고요. 저 수습포장이 블럭을 깔자마자 그 위에 작은 모래를 깔게 되고 블럭 사이사이에 모래를 채우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럭이 막히기도 하고요. 잡초가 자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 협력성을 난무하게 됐는데 그러면 정말 기술이 없느냐, 정말 뛰어난 제품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제품들은 이미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다만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엄격한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준을 높여서 적어도 10년 이내에 막히지 않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준을 만들어준다면 제품은 얼마든지 개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단순하게 저 공급으로 빠져나가는 수술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블럭을 깔자마자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서울시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막히는 블럭을 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11개월 만에 적어도 5년 이내는 절대 안 막히는 블럭을 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5년 11개월 만에 기준치가 훨씬 떨어지는 불투수 블럭이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결국 기준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정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따가 제2주제 발표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보시면요. 한쪽은 저렇게 조금만 물을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흘러서 또 한쪽은 주저앉아서 무릎놀이가 만들어졌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저렇게 잘 스며들고 있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저 물순환이 결국은 다 우리 불빛 비단강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떤 것을 쓸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꼼꼼하게 제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 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떤 종류의 경우는 정말 안 막히기 때문에 실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시면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아까 투수 시험하고 횡단보 시험을 동일한 개체를 가지고 해라. 다른 거 가지고 해가지고 엉터리 성적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떤 포장의 경우는 이건 시험할 필요도 없이 거의 잘 투수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제품들 역시 개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소 포장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 전체의 물순환을 건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저영향 개발 시설들이 속해져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스마트하게 이어져서 관리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시를 스캔을 하는 거죠. 도시를 스캔하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한 것들이 다 정보가 입혀질 거고 거기에 다양한 기술들, 다양한 제품들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면 그리고 또 그것들이 다 센서와 통신 기능을 연결해주면 스마트 그린 세종, 우리 세종시는 특히 디지털 트윈시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시티를 통해서 현재 세종시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세종시의 물순환이 얼마만큼 개선되는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디지털 트윈 또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포장 예산이 수소 블럭을 깐다라고 했을 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을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도 역시 이렇게 해서 디지털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2030년까지 스마트 물순환, 즉 IT를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저희 한국조영개발협회가 서울시 종로구청과 같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역시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 대해서 스마트 그린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IT를 통해서 구현되게끔 하려면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를 스캔하고 거기에 센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대기업이 이런 일을 해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걸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분야에서 역할을 했던 많은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저희 저영양 개발협회를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또 하드웨어를 하던 여러 회사들도 있었죠. 하드웨어를 하던 즉 블록을 만들던 회사도 있었고 연못을 만들던 회사도 있었고 옥상 녹화를 하던 회사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대기업의 하도급, 제하도급을 받아서 실제 설계가의 50%, 60%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싼 걸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무순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의 예로 저희가 수원시에 국토교통부에서 20억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 스마트 그린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 주차장은 예약 단계부터 그리고 계산하는 거라든지 또 이 주차장에 떨어진 모든 빗물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을 지금 올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 법에서 우리가 상위법들이 많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법의 내용을 문구를 보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 안 하면 그만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환경부가 5년 전에 저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5년 후에 작년에 그런 침수를 겪었다라고 한다면 이 제도는 별로 있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려면 물론 상위법만 되어서는 아닙니다. 우리 세종시의 조례에 물순환 기본 조례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조례에는 해야 한다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유지관리가 연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반영돼야 됩니다.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전혀 모른 채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역시 유명무실한 제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테러단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비단강 우리 금빛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희망을 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생태계라고 하는 거, 환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 비단강의 세종시를 흐르는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생태계 우점종은 우리 사람입니다. 개구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개구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세종 시민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비단강 전체를 다 뭐 개발하자라는 게 아니죠. 우리 적어도 이 부분, 우리 세종 시민이 주가 되는 이 부분은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주축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생물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물순환 체제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세미나가 우리 비단강 프로젝트가 세종시가 미래 전략 수도로 다가가는데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